안녕하십니까. 예. 자, 2차 시험 해설해 봅시다. 먼저 평가를 해 봅시다. 학생 잘 봤나요? 잘 봤어? 그래? 총 지문 수를 봅시다. 총 지문이 81개 나왔어요. 원래 20문제고 한 문제당 4개 지문 원칙, 그래서 80개가 돼야 되는데 1번 문제가 이 개수 맞추는 건데 미음까지 있죠. 5개. 그래서 81개입니다. 그리고 개수 맞추는 문제 박스형 문제라고 그러죠. 2개밖에 안 나왔어. 그래서 좀 쉽다고 평가를 해줘. 그리고 또 이 판례 내용을 봤는데 리딩 케이스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각 분야의 도로도로 판례를 많이 보신 분은 그것도 좀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분석해 봅시다. 첫째, 총론과 강론, 총칙, 각칙 나눈 거 보면 총칙이 9문제, 각칙이 11문제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강론만 열심히 보면 되는구나. 아니요, 이 9문제가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강론만 본다든가 뭐 총론을 등하시는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류, 제가 간단하게 할 겁니다. 이론 및 이론, 그리고 법조문, 그리고 판례, 이렇게 세 파트 나눠 봅시다. 어떻습니까? 이론 문제가 몇 개 나왔어요? 지문수로. 어떤 학생은 그러더라고. 저한테 전화 왔었는데, 저는 늘 물어보거든요. 이론 안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나와봤자 한 문제 미만, 한 문제도 아니야, 한 문제 미만 나온다 늘 그랬어요. 추세가 그랬고, 그래서 이론이 나왔던가 그러니까 나왔대. 뭐 몇 문 나왔나 그러니까 한 문제 나온 것 같아. 뭔데 그러니까 결과적 가정본 같아. 제가 보니까 아니요, 이론 문제가 아니라 판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론 문제는 제로 나왔습니다. 제로. 한 문제도 없어요. 한 지문도 없다는 거예요. 한 지문도 없습니다. 한 문제는커녕. 법조문은 한 지문 나왔어. 한 지문. 교통방해죄에서 업무상과실 중과실 그거. 그리고 판례가 몇 지문? 80지문. 이거 몇 퍼센트 나온 겁니까? 81개 지문 중에 80개 지문이 판례예요. 몇 퍼센트예요 이거? 100%나 다름없는 거죠. 100%. 이 정도 기록은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작년 2014년 1월 시험에 98% 나온 적이 있어. 98%. 이건 100%예요 거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최신 판례 그다지 많이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골고루 나왔죠. 그리고 이거 다 보면 저는 뻥치는 체질이 아닙니다. 풀이해놓은 거 제가 여러분 이제 시험지 갖고 왔겠지만 인터넷에 제가 올려놓은 거 보시다시피 저는 뭐 제 교재 몇 퍼센트 몇 페이지에서 뭐 나왔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죠. 뭐 자기 교재 어디에 몇 페이지에 뭐 몇째 절 뭐 나왔다. 저는 옛날에 제가 실험영에서 공부할 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좋아 보지 않았어요. 그냥 교재에 있는 걸 열심히 다뤄서 열심히 공부해서 거기서 나오면 맞추면 되는 거지. 뭘 자기가 찍어? 쪽지게입니까? 없어. 쪽지게는. 학생들도 그런데 문제가 있어. 막판으로 갈수록 사이비화됩니다. 선생들도 사이비 종교 교주가 돼. 여기서 나옵니다. 막 쪽지 막 찍어줘. 뭘 찍어줘? 저는 안 찍어줍니다. 절대. 첫째, 찍을 능력이 없어. 안 찍어줘. 그리고 그건 뻥입니다. 학생들도 그래. 그렇게 막 뻥치는 사람들한테는 귀가 솔깃해져요. 사이비 종교 이 신도들이 된다니까. 얄팍한 이 불안한 심리를 전 자극하지 않습니다. 특히 2015년 판례가 나온다 해서 상반기 판례를 막 특강 때리는 사람이 있어서 저 안 합니다. 왜? 하기는 해. 그렇지만 꼭 마지막에 그럽니다. 여러분 2015년 판례는 안 나오니까 그냥 안심되게 강의 들었다고 생각하시고 덮으세요. 그런다니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관행상 안 나오는 겁니다. 제 경험상 다 느낀 겁니다. 그런데 뻥치는 게 아니라 제 교재에 기본 교재가 있습니다. 기본 교재. 그리고 둘째 윈인 판례집이 있어요. 윈인 판례집. 왜 윈인인지 아십니까? 채용 및 승진. 이 판례 교재가 있어요. 판례. 빨간색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은 제일 많아. 학생들이 그래서 부담을 가져. 근데 작년에 우리 학원에서 특강한 거 있습니다. 6월 7월에 강의한 거. 그거 띄운 게 있거든. 제일 재밌게 했습니다. 그걸 열심히 오시고 그리고 제가 서비스로 여러분에게 최근 5년간 중요 판례 이거를 메일로 보내줍니다. 여러분에게 이거를 메일로 보내줘요.
이메일로 여러분에게 전송시킨단 말이죠. 5년간입니다. 해마다 바뀌겠죠. 여기 다 나왔습니다. 100%. 진짜예요. 이거는 뻥이 아니야.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열심히 본 사람들은 도움이 많이 됐을 겁니다. 하나 더. 그러니까 최근 5년간 팔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메일을 보내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이나 나중에 이거 강의로 듣는 분은 제 전화번호를 적어서 제가 그냥 무료로 매년 보내드립니다. 010 3339 이 전화번호가 숫자가 잘 안 돼. 1290 이게 제 전화번호거든요. 이리로 문자를 보내세요. 대신 영문인지 또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또 숫자인지 이게 헷갈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제가 전송했는데 잘못 에러가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만 잘 주의 깊게 보내시면 제가 해마다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합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진용으로도 계속 그냥 자동으로 보내드려요. 매년. 매년 그거를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해설이라고 해봅시다. 학생 중에 상당수가 100점 나왔다고 전화했어요. 100점 나왔다고. 그리고 올해 1월부터 한 학생이 여학생인데 1월 15일인가부터 왔대. 근데 5월 말에 봤는데 90점 나왔어. 근데 그 학생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늘 질문하러 왔어요. 늘 왔어. 늘.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보는데 그 학생이 하루에 7시간 강의하는데 한 6번은 와요. 6번. 진짜 내가 안 하고 아주 성실했어요. 저는 제 아이들이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어. 얼마나 성실한지. 선생에게 질문한다고 돈 더 받습니까? 아니야. 질문 많이 해야 선생도 발전하는 겁니다. 근데 더 빠른 속도로 학생이 발전해요. 근데 그 원리를 아는 학생이야. 그래서 물이 이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쁘다 그랬어요. 자, 자주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각설하고 1번부터 봅시다. 박스형 문제인데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어 봅시다. 이게 기다란 판례인데 짧게 냈죠.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난 결백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결백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물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그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겁니다.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행위를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인 자 밑줄입니다. 이메일의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 이메일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거든요. 정통법상 이메일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되는 거죠. 어쨌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그러니까 타인에게 받은 거요 자료를 저렇게 제가 메일로 보내듯이 그거를 출력해 가지고 제출한 것은 누설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이 친구는 그런데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제출한 거니까 정당히가 된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누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확정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즉 유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지문입니다. 니은 군형법에 상간 면전 모욕죄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상간을 면전해서 욕을 하는 것. 군대에서 굉장히 금기시하죠. 여러분 남학생들도 생각해 보세요. 군대에서 무당한 일이 있어 그래서 부하 직원이 상관에게 막 삿대질하고 욕합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럼 범죄가 되니까 따로. 근데 이 열받은 부하 이 장교가 어떻게 했느냐면 옆 사무실로 갔습니다. 옆 사무실. 그 사무실에 가서 전화로 욕을 퍼본 거예요. 전화로 옆 사무실에 가서. 그 상관이 욕먹은 거예요. 얼마나 쪽팔립니까 군부대에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허무한데 찔러가지고 상간 면전 모욕죄로 기소된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면전에서 욕한 겁니까 이게? 아니죠. 귓전에 대고 전화로 욕했지 않습니까? 근데 군역법에서는 상관 귀때기 모욕죄는 없지 않습니까? 귀때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귀때기. 이걸 어떻게 상관 면전 모욕이라고 유추해석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이 사람 무죄 나왔습니다. 무죄. 제가 그래서 팔레트 강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앞으로 군대에서 부하 직원들이 상관이 좀 열받는 짓을 했다 그러면 욕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바로 앞에서 하면 안 돼. 잠깐만요. 그리고 옆 사무실에 가서 욕을 야 이 뭐라고 욕을 해야 돼요. 그 무죄 나옵니다. 무죄. 그 옳은 지문입니다. 유체석이 되어 지형보증지 원칙에 반한다. 맞아. 디귿 이건 두 번째 나온 겁니다. 우리 채용시면 뭐 두 번 나온 거예요. 예전에 나왔던 전력이 있습니다. 이게 타미플루 사건이라고 그래. 타미플루라고 아시죠? 신종플루 요새 요새 뭐야 뭐 메르스 엄청나죠 지금. 근데 이때도 저 타미플루 한참 저 품귀 현상이 일어나 그럴 때 이
사스인지 뭔지 이때도 엄청났습니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신종부르지거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 동그라미 칩니다. 판매 둘째 줄. 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요 동그라미 칩니다. 자, 판매랑 수요 같은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판매는 돈 주고 사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 받고 파는 것 아닙니까? 수요는 공짜로 주는 겁니다. 증여입니다. 그럼 봐봐, 이 판매랑 수요는 제가 보기에는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 보세요. 판매와 수요는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이거죠. 포함. 이게 문제됐던 겁니다. 자, 포함될까요? 안 된다고 지금 학생들이 고르게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거 포함 안 될 듯 싶어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포함시켜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해석입니까? 가끔 가다가 이런 해석이 나온다니까요. 이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좀 아까 이 신종플루 얘기했고 타미플루 얘기했습니다. 신종플루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으로 개발된 게 타미플루라는 거 아시죠? 그 당시 양성 반응 일으킨 사람은 타미플루를 복용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타미플루가 그 당시에 대한민국 전체 확보된 양이 800만 개인가 그거밖에 없었어요. 800만 개. 근데 전체 인구는 5천만인데 터무니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특별 조치를 내렸어요. 약국에서 그냥 팔면 안 된다. 아무나 막 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가 그러니까 진단 있죠. 진단해서 처방전을 써줘야만 그 처방전을 받고 팔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큰 회사 있지 않습니까? 큰 회사는 의료기관과 이렇게 링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전문 병원이라 그러죠. 직원들의 건강검진부터 다 관리해주는 병원이 있어요. 근데 이 대표이사와 그 임원진들이 머리 쓴 겁니다. 자기네들은 살려고, 그 임직원들 모두가 살려고 병원 원장하고 짜원한 겁니다. 짬짬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임직원과 우리 가족들까지, 그러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이 되겠죠. 이 모든 사람들에게 타미플루를 처방해 주세요라고 요구한 겁니다. 원래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거래 끊겠죠. 그러니까 병원 원장이 해준 겁니다. 수천 명을. 그냥 환자 보지도 않고 다 처방전을 써줬단 말이죠. 그래서 대량으로 구입해서, 자 봐봐요. 구입해서 어떻게 가족들에게 수여한 겁니다. 이래서 문제 나온 거예요. 수여. 그래서 걸린 겁니다. 그럴 때 의사는 처벌되겠지. 의사는 왜냐면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처방전을 써줬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판매에 수여가 포함되느냐의 문제인데 판매에 수여를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처벌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단 임직원은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그거 나옵니다. 그 쓰세요. 의사에게 가담한, 쓰세요. 의사에게 가담한 회사의 임직원은 처벌하지 않았다. 이렇게 쓰세요. 의사에게 가담한 회사의 임직원이 나올 겁니다. 시각이 다르게도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필요적 공범이에요. 이게 필요적 공범 배웠죠. 그런데 필요적 공범이기 때문에 총칙상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해당 법조문에 이거를 조제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조제한 사람 또는 처방한 사람만 처벌하지 조제받은 사람이나 처방받은 사람은 처벌하는 조항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죄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다른 시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의사만 처벌됐어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 세 개 지문은 다 옳은 겁니다. 리얼 봅시다. 이게 좀 까다로웠을 겁니다. 근데 판례는 다 옛날에 특강을 했어요. 일반 음식점 영업자인 피고인이 주로 술과 안주를 판매함으로써 시분위생법상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겁니다. 그런데 위 준수사항 중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에 안주류와 함께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괜찮은 해석이냐라고 돼 있는데 이게 왜 까다로운 판례냐면 판례를 읽을 수가 읽기 하겠지만 해석이 잘 안 돼. 해석이 이렇게 참 안 좋아지지? 심약한가 내가? 아닌데? 희한하네. 자, 식품위생법
법 있죠. 여기에 음식점 종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보면 그 휴게 음식점 있죠. 휴게소고 고속도로 휴게소 있죠. 휴게 음식점. 그냥 음식점이라고 씁시다. 음식 영업이라고 하는데 음식점이라고 씁시다. 우리끼리 하니까. 둘째는 일반 음식점이 있죠. 일반 음식점. 일반 음식 영업인데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씁시다. 셋째 단란주점이 있습니다. 넷째 유흥주점이 있습니다. 유흥주점이라고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이 이렇게 네 가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어볼게요. 휴게 음식점 모르는 사람 없죠?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거. 근데 거기에 뭐 특별하게 뭐 하자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미용 종업원이 나오나?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이건 별 문제 안 돼. 자, 일반 음식점의 문제입니다. 일반 음식점에서 뭐 팝니까? 술 팔아요? 확실해요? 팝니다. 저 학생이 잘못 말한 거 아니에요. 일반 음식점에서는 뭐 하느냐면 첫째 음식을 팔죠. 음식을 조리라 그랬죠. 조리 만든단 말이에요. 조리사라고 하잖아요. 조리 판매합니다. 그리고 둘째 부수, 이게 주된 거죠. 이게 주된 거고 부수적으로는 술 팝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가까운 음식점 같은데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시켜서 먹을 때, 특히 김치찌개 먹을 때 소주 생각나죠? 그지? 단지로 먹잖아. 그럴 때 저도 갑자기 강의할 때 침이 나오는데 소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막걸리로 먹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봐봐, 일반 음식점은 주로 음식이나 음식을 조리 판매하지만 부수적으로 술도 팔 수 있다는 거. 이게 일반 음식점이라니까. 다음 단란주점 뭐 하는 데입니까? 갑자기 여성이 입을 닫았어. 누가 뭐라고 안 그래? 단란주점 뭐 하는 데입니까? 술 파는 곳이에요? 확실합니까? 야, 남았어요? 몰라? 안 가봤어? 학생 뭐 하는데요? 네? 접대하는데요? 그래? 확실해? 난 절 몰라. 솔직히 딱 한 번 가봤어요. 딱 한 번 갔는데 돈이 아깝더라고. 물론 내 돈 내서 가진 않았지만 돈이 아깝더라고. 아무튼 그래요. 자, 여기는 뭐 하는 데냐면 첫째 술 파는 데야. 술 판매. 그러니까 술만 팝니까? 학생 단란주점 가가지고 소주 2병이요. 그리고 딱 끝이야? 자, 보세요. 일반 음식점에 가서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플러스 소주 그럽니다. 근데 단란주점에서는 소주, 양주, 그리고 만원 안주, 그리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단란주점은 술을 먼저 주문한다는 거예요. 음식은 부수적으로 따라온단 말이죠. 그죠? 부수적으로 주문하는 거예요. 여기는 술 먼저 주문하는 사람 없어. 일반 음식점에 가가지고 사장님 여기 소주 2개, 된장찌개 이러진 않잖아요. 뭐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플러스 술도 하나 주세요 이러지. 근데 여기서는 술이 주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음식은 부수적인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 법에는 술만 얘기하지 부수적으로 음식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뭐해? 에? 아니 이제 그런 건 여기 없어요. 법조문에. 법조문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단란주점 가서 술 먹으면서 뭐 하느냐고. 그렇지, 노래하지. 그래 단란하잖아. 단란주점이 단란하게 노는 거 아니야? 불량주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란주점이잖아. 그지? 건전해? 그래서 아줌마들 처음 모르는 사람은 단란주점 단란한 줄 알아요.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유흥주점 봅시다. 유흥주점. 자, 술 판매하는 거 똑같아. 네. 그럼 뭐 합니까? 자, 뭐해? 유흥주점 뭐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이 학생이? 경찰 시간에 배운 거야? 경찰은 누가 가르치나? 원장님 어떻게 하시지? 책에 나오지. 그렇지. 원장님이 그런 데 가실 분이 아니야. 책에 나오지. 여기는 이제 접대입니다. 접대. 그리고 이제 유흥 시설이 있어요. 시설 및 접대지. 정확히 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점은 어떨까? 자, 보세요. 요것과 비교해 보세요. 요렇게 해서 비교해 봅시다. 여기는 주로 일반 음식점은 음식을 조리 판매하고 부수적으로 술 팔아.
여기는 술을 주로 팔고 여기는 법주는 안 썼지만은 부수적으로는 음식을 팔겠죠. 반대. 그런데 법주는 없다고 제가 강조합니다. 자, 이거 봅시다. 주로 술 판매하는데 플러스 부수적으로 음식을 파는 것, 이런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상 없습니다. 요거 아닐까? 아니에요. 여긴 분명히 술 판매 플러스 노래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상 분명히 주로 술 판매, 주류 판매죠. 그리고 부수적으로라는 뜻이죠.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영업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어디 있느냐면 청소년 보호법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보호법에 이게 있어요. 이게 있는데 이러한 음식점이 어떤 거냐면 청소년 보호법에 호프집 집이었을까? 소주방, 또 뭐가 있나? 소주방, 호프집 이런 거 등등, 이런 곳을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주로 술 판매, 부수적으로 음식 판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죠? 이건 청소년 보호법에 써 있습니다. 또 시행령에 써 있고.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사건이 피고인이 일반 음식점 영업을 했습니다. 일반 음식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빠뜨리겠는데 청소년 보호법상 이러한 영업하는 것을 일반 음식점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보호법상 이런 걸 규정하면서 이건 예를 들면 호프집이다, 소주방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런 것을 일반 음식점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식품위생법상은 이 정의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는 음식을 주로 조리, 판매, 부수적으로 술 파는 것. 그런데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주로 술 판매 그리고 부수적으로 음식을 파는 것도 일반 음식점이라고 했고 예로 호프집, 소주방을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은 일반 음식업 영업을 허가받은 사람이에요. 이자가 그 식탁 옆에 바텐더 시설 해놓은 거예요. 한 두세 개. 바텐더 알죠? 거기서 술 판 겁니다. 이것이 법 위반이냐 이거죠. 왜냐하면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에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에서는 주로 술을 팔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주로 술 팔거나 차 있지 않습니까? 차. 전통차라든가 커피 이것만 팔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에서는 술만 판다든가 차 판다든가 그러진 않죠. 음식 팔면서 부수적으로 소주 이런 거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바텐더 시설을 해놓고 술 판매하다가 걸린 건데 이 사람이 유죄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계속 대법원까지 갔는데 그 사람 그 바텐더 이거 아닙니까? 이거 술 판매 그리고 술만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음식도 부수적으로 먹지 않습니까? 이게 식품위생법상은 일반 음식점이라고 안 써 있지만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일반 음식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음식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장하게 설명했지만 거기 이제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에 안주류와 함께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준수사항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준수사항 위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재헌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위배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 무죄 나온 거예요. 고등법원에서는 유죄 나왔는데 무죄 나왔어요.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다음 미원 봅시다. 이게 2014년 판례예요. 최근 판례죠.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하는 행위 있자 상담하는 행위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첫째 줄에 특정 구매자 밑줄입니다. 특정 구매자에게 맨투맨으로 접촉해서 특효다 그래서 상담했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 용어입니다. 이런 행위는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는 식품에 관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칩니다. 광고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그죠? 광고가 뭡니까? 그런데 광고라는 건 이거죠. 광고. 이게 광고 아니야, 광고. 그지? 넓을 광자 씁니다. 넓을 광자. 널리 알린다는 거지 않습니까? 광고라는 거. 그지? 그럼 지금 제가 특약도 아닌 이상한 약을 갖고 와가지고 이 특정인을 만난 겁니다. 특정 맨투맨을 만나가지고 특효약에다 막 얘기했습니다. 이게 광고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광고는 넓게 일시에 퍼뜨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비슷하지만 광고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제법이 위배되는 거지 아니한다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주의해야 할 판례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기억력 티그 지문이 옳은 거예요. 2번 봅시다. 학생들이 이게 이론이 나왔다 그랬는데 천만에 말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나왔던 게 재탕돼서 나왔습니다. 부작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기 의무는 자기 의무 동그라미 치세요. 거기다 이렇게 쓰세요. 일반적인 범죄에서의 이렇게 쓰세요. 일반적인 범죄에서의. 그러니까 유기죄가 아닌 다른 범죄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인 범죄에서의 이란 말을 써놓아야 돼요. 우리 부작위범 기본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범죄에서의 자기 의무는 법률행위, 선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 성실 원칙이나 사회상교 또는 조리상 자기 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다 인정된다 그랬죠? 개인지 넓은 범위에서 보증이지 즉 자기 의무가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제가 강조한 판례가 이거 아닙니까? 20번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발생 시 구호조치 의무 및 신고 의무는 이제 중요한 게 나왔는데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에 있어서 밑주십니다. 고의, 과실, 유책, 이 법의 유무와 관계없이 밑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쓰세요. 운전자의 잘못을 불문하고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든 잘못이 없든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의무예요. 운전자에게 경찰이 나 저 사람 칠 때 잘못 없었는데요. 그래도 구호조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서 기차사고가 없는 경우에도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옆에다 쓰세요. 이걸 맞추고 틀리고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후에 다른 것들로 나왔을 때 안 틀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풀이 해설하는 것 아닙니까? 옆에다 쓰세요. 비교해서 쓰세요. 특가법상의 도주차량 운전 쓰세요. 특가법상의 도주차량 운전자라고 쓰세요. 특가법상의 도주차량 운전자 이른바 뺑소니지 않습니까? 특가법상의 도주차량 운전자 해서 화살표 쓰세요. 이 경우에는 즉 특가법상의 뺑소니는 이 경우에는 사고 야기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귀책 사유가 있어야만 뺑소니가 될 수 있습니다. 귀책 사유 있어야 돼요. 특가법상의 뺑소니가 돼서 가중처벌 되려면 이 사고 야기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문제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자,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를 가는 거야. 고속도로를 가는데 규정속도 다 지키고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행자가 툭 튀어나왔어. 그래서 친 겁니다. 하는 순간 어찌할 수 없는 거리에서 만났거든. 탁 쳤어. 그 사람이 지금 부상 입었어. 헐떡거리고 있어. 도망갔습니다. 자, 무슨 법 위반일까요? 무슨 법 위반일까? 둘 중에 하나지. 두 개 법 다 위반이냐? 두 개 법 다 위반 아니냐? 어느 하나 법 위반이냐? 어떤 법 위반입니까? 도로교통법 위반만 되죠. 그죠?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상의 구호조치 의무 이행하지 않은 것만 처벌되는 겁니다. 특가법은 무죄입니다. 아시겠죠? 왜? 얘 귀책 사유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3번. 이건 나왔던 거죠. 일정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아라 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상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진정부적임이 있죠. 언제 기수냐? 그 의무 이행 기간에 경과 미칩니다. 기간 경과로 바로 기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됐었냐면 이렇게 된 거. 이걸 그냥 밋밋하게 하면 안 돼. 행정청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의무 이행 기간 설정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꼭 해라 그랬는데 이 피고인이 자 여기서 오세요. 여기쯤에서 안 한다 그랬어. 나 싫어 그랬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거부 의사를 여기서 밝혔어. 나 싫어 안 할 거야. 어쩔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행정기관에서 이 사람을 고발한 겁니다. 여기서 고발 조치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수사관이 기소를 해보는 거야. 여기서 기소됐어. 기수입니까? 아니야. 거부 의사 딱 밝혔다 그래서 기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 거부 의사는 밝혔지만 기간이 딱 경과돼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기소한 거예요. 괜히. 그러니까 만약에 봐봐, 제가 그렇다 칩시다. 구청장이 저에게 지시 내렸는데 싫어, 안 할래. 그러니까 구청장 어떻게 해?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가만히 있겠지. 고발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제가 요쯤에서 구청장 눈빛 보니까 진짜 고발할 것 같아요. 그냥 해버리면 돼. 그럼 좀 무죄입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기간 경과로 기소가 되는 것이지 거부 의사 표시했다고 기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괜히 기소가 깨진 거죠. 4번 이게 또 두 번째 나온 거예요. 판례에 의하면 부작위에 의한 유기죄 미주입니다. 부작위에 의한 유기죄. 1번 지문과 비교해 주세요. 1번 지문에서는 일반적인 범죄에서의 자기 의무는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지만 271조 유기죄에서는 법조문에 써 있지 않습니까? 요 구자라죠. 요 부주자를 부양할 또는 구제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부주자를 구조해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 한해서만 유기죄 주체가 된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이른바 신분법 요소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그런데 유기죄의 자기 의무는 법률 또는 계약뿐만 아니라 벌써 틀려나가죠. 신의 성실 조리에서 발생할 수 있다. 틀린 겁니다. 쉽죠. 3번 인관계는 거의 매번 나오지 않습니까? 인관계라는 설명 중 적절치 않은 것. 1번은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당구장 3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있던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려고 한 놈은 화장실을 지키고 다른 놈은 당겼기대로 화장실 문을 내리쳐서 부순 겁니다. 피해자가 놀래가지고 화장실 밖으로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사한 겁니다. 이거 지금 이 떨어질 때 직접 폭력을 가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가한 거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즉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용력 행사에 있으면 폭행으로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런 전형적인 예입니다. 직접 몸뚱아리를 킥대로 때리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접적인 유용적 행사, 즉 폭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명 다 폭행치사죄 공동점이 되는 겁니다. 인강이 있는 거죠. 맞아. 2번 봅시다. 초지 조성공사가 뭡니까? 풀밭 만드는 것. 왜 만들어? 골프장 만들려고. 그래서 도급받은 수급인 갑이, 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도급계약이에요. 도급계약.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초지공사 도급을 준 겁니다. 도급. 그 도급이라 그래요. 도급. 민법 용어입니다. 일을 줬다. 그럼 얘는 일을 준 사람이라서 도급인이라고 그러고 얘는 수급인이라고 합니다. 수급인. 일을 딴 사람. 수급인. 수급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저 사람은 얘에게 일을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맡은 일을 열심히 해서 일 완성해서 이렇게 주면 민법 용어입니다. 일 완성을 해서 인도를 하면 인도시에 얘가 보수를 주는 겁니다. 보수. 이게 도급계약이에요. 그럼 집 짓는 것도 도급계약인 거 알죠? 그 수급인이 열심히 집을 지어서 넘겨주는 날 제가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뭐야? 초지 조성 작업이야. 거기에 불경운 작업이라고 되어 있죠. 산불 작업. 산불 내 가지고 잡목들 풀도 다 태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깔아뭉개고 이제 초지 조성 공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문제야. 이 사람이 지가 직접 공사를 하지 않냐고 병에게 하도급을 주는 거예요. 하도급. 지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하도급은 하도급이라고 합니다. 하청이라고 그러죠. 하청. 뉴스에 많이 보셨죠? 이게 바로 하청이에요. 하도급이. 그럼 얘는 하수급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실제 공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얘가 하는 거죠. 도급 주고 도급 줬어. 하도급 줬어. 그러면 얘가 일을 하는 거예요. 얘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산에 가서 불경운 작업, 즉 산불 작업을 하다가 특정 산만 태워야 되는데 이게 불관리 잘못해가지고 옆에 산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산림 실화죄가 된 겁니다. 얘는 산림 실화죄라고 했어요. 얘는 산림 실화죄 분명히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도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관은 얘까지 잡아가지고 너는 얘한테 하도급 줬으면 이 사람이 불 작업을 제대로 하는지 쫓아다니면서 감시 감독을 잘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얘도 기소했었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도급 주면 얘가 졸졸 쫓아다니면서 얘를 감독해야 돼? 그러려면 뭐라 하도급을 줍니까? 지가 하지. 그래서 얘는 인간관계 없다는 거예요. 하수급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없는데 저 끝에 살림실화서 뭐 인간관계 있다? 틀린 겁니다. 3번도 여러 번 나왔었어요. 임산부를 강타 동물치입니다. 이 강타 의미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임신 7개월짜리 했어요. 이 아줌마가. 그럼 배가 제법 볼록하겠죠?
근데 거기를 아줌마랑 싸우면서 남자놈이 치사하게 이거로 친 거예요. 팔꿈치. 팔꿈치로 강하게 친 겁니다. 이 팔꿈치를 칠 때는 강하게 안 쳐도 쓰러져요. 그 여자들이 왜 성폭행범 퇴치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뒤에서 이렇게 끼워안나 그러면 이렇게 치라고 그러잖아. 이렇게 쳐서 중심부를 팍 치면 그 어떤 놈도 그냥 넉아웃 된다. 넉아웃. 팍 떨어진대요. 한번 테스트 해볼까? 막 치거나 이거 하면 된다는 거는 이게 강타예요. 강타. 탁 치니까 여자가 어떻게 돼요? 그 충격으로 쓰러져 가지고 첫째 낙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여자가 죽어버려요. 무슨 여가 됩니까? 학생들로부터 많이 질문 받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낙태 치사자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학생이 있어. 지금 낙태 의사를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잖아. 상해 의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상해 치사인데 인간계 당연히 있죠. 쓰세요. 옆에다가 상해 치사죄라고. 낙태 치사죄 아닙니다. 4번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 사용하던 가스 설비의 휴지 코크를 잊으십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 그리고 이사 가버린 겁니다. 그런 후 가스 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 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 사고가 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임차인이 살다가 이사해 갑니다. 그런데 이 집은 가스 밸브가 왜 주 밸브가 있고 그리고 가스레인지에 또 밸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 밸브로부터 가스레인지까지 연결하는 것은 괜히 설치하는 거 알죠? 그렇게 뭐라 그러나 그 부드러운 그 관으로 이렇게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설명 잘 못하겠네. 근데 이거를 임차인이 자기 부담으로 했단 말이죠. 한 2, 3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신주라고 있잖아. 왜? 그 나갈 때는 이걸 띄고 나갔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띄는 줄 아세요, 여러분? 혹시 떼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야 됩니다. 저도 안 떼봤습니다. 왜냐면 떼일지 몰라서 안 떼는 게 아니라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갈 때는 항상 가스 회사에 연락을 해야 됩니다. 연락해서 예산 날짜 맞춰서 시간 맞춰서 그 직원이 와서 안전조치 다 하고 막고 이렇게 안전조치해요. 그렇게 하고 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사 몇 번 다녔지만 그때마다 저는 항상 연락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지가 떼간 거야. 물론 주 밸브는 잠궜지. 그리고 이사 갔는데 다음에 며칠 뒤에 이사 온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이사 온 사람이 당장 가스 렌즈를 설치하지 않냐고 그 브루스타 있지 않습니까? 이동식. 그거로 몇 번 밥을 해먹은 거예요. 그래도 아무 이상 없었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화장실 가려고 불을 딱 켜는 순간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창밖으로 튀어나와서 죽어버린 거예요. 대형 사고죠. 그래서 이 임차인을 기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인 얘기가 뭐냐면 나는 분명히 잠궜었다. 그리고 또 하나 며칠 동안 이동식 가스 브로스타를 이용해서 밥 해 먹어도 아무 문제 없었잖아. 그럼 내가 잘못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나는 분명히 잠궜는데 누군가가 열었을 것이다. 그 연놈이 잘못이지 나는 잘못 없다 라면서 무죄 주장한 겁니다. 그러나 판례 뭐라 그랬어? 그래 네가 안 되는 건 알아. 그치 왜? 이동식으로 먹었으니까. 그런데 네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지 않느냐. 누군가 열었다 하더라도 네가 안전조치를 취했으면 가스가 안 샜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법에 써있다. 근데 네가 그렇게 안 했지 않느냐. 유죄입니다. 아시겠죠? 인강 인정된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과실과 자 임차인 통으로 쳐야 됩니다. 더 드릴 말씀이 있단 말이죠.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 폭발 사이 인관계 있다. 그런데 맞아요. 그런데 밑에서 쓰란 말이죠. 피고인 한 명 더 있었어요. 피고인 한 명 더 있었는데 누구냐면 임대인, 집주인도 기소했습니다. 이 경찰이 집주인도 기소했어요. 그런데 쓰세요. 그러나 집주인 임대인에게는 그러나 집주인 임대인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함. 과실 없다 그래서 무죄 나왔습니다. 임대인은. 왜냐면 봐봐요. 검사 얘기는 그거요. 임대인은 민법상 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편안하게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재반 조치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검사 얘기는 네가 재반 조치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죽은 것 아니냐. 그래서 임대인을 기소했었습니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이사 갈 때 가스, 주밸브 또 이 안전조치 취했는지 이런 거 당연히 믿지. 안 했을 수도 있다고 의심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죄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임대인이 나오면 무죄라고 해주세요. 임차인과 임대인은 다르지 않습니까? 다음을 대비해서 해설해 드리는 겁니다. 다음 4번 봅시다. 고의에서 틀린 것 1. 이것도 예전에 나왔던 거면 유흥업소 업주가 고용 대상자가 성인이라는 말만 믿고
적극적으로 밑주치세요. 타인의 건강 진단서 건강 진단 결과서만 확인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흥 없어요. 유흥 주점 아까 유흥주점 나왔죠. 근데 거기에 17, 8살짜리가 취직해러 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유흥주점 업주라 칩시다. 그의 얼굴만 봤어. 전에 얼굴만 딱 봤어. 성인 여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딱 보면 딱 보면 알지 않나? 그렇지. 화장하면 몰라요. 진짜입니다. 여자애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되잖아. 그런 애들 화장하지 않습니까? 못 알아봅니다. 한유사 차이는 못 알아봐요. 제가 TV 보다가 있죠. 이렇게 제 아내랑 보다가 여자 이렇게 있을 때 나이를 맞춰보기 한번 했어요. 저는 진짜 못 맞춰. 90%를 못 맞춰요. 특히 여자는. 여성들 이렇게 둘이 있잖아. 그럴 때 자기들끼리 나이 차이 알잖아. 그러니까 이 여성이 만약에 3살 미고 이 여성이 3살 아래다 칩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때 이 더 위인 사람 자네가 동생인가 그러면 막 웃어요. 난 여자들 나이는 모르겠어. 그런 이 업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랬어요. 아가씨 성인이에요? 그랬어. 그러니까 네 성인이에요. 그랬어. 17살 놈이. 그러니까 증명서 주세요. 그랬어. 주민증을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타인은 자기 친언니예요. 친언니는 성인이거든. 20살짜리. 친언니의 건강진단 결과서를 갖고 온 거예요. 주민증도 아니고 친언니의 주민증도 아니야. 거기에 성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믿고 성인이면 됐어. 그러고 고용했다가 걸린 거예요. 이건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미비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어떻게 그거 하나만 보고 오케이 합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죄입니다. 2번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서 범의, 제가 이거 강조했죠. 공무집행 방해죄 할 때 이게 특이한 거라 늘 했습니다만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거 1번 해주세요. 상대방이 공무원이야, 공무집행하는 공무원이야 라는 거 알아야 돼. 그렇지? 이에 대해 폭행 협박한다는 사실 2번 해주세요. 이 두 개만 알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공무집행 방해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마음속에서의 고의 내용은 저 사람이 공무집행하는 사람이야 라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둘째는 그 사람에게 내가 폭행 협박하는 거야 라는 걸 알아야 돼. 이해되죠? 그런데 세 번째, 그 마지막 절,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 미치십니다. 이것은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통상 판례예요. 왠지 아세요? 공무집행 방해죄 법조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협박한 자라고만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비교해서 쓰세요. 이 문제 맞추고 틀리고는 다 정해졌잖아. 이제 해설 잘해야 돼. 여러분 대비를 해야 돼. 비교해서 쓰세요.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라고 쓰세요.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있지 않습니까?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위기 공직방해라고 그랬죠. 의 경우에는 위계로서 쓰세요. 위계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까지도 인식이 있어야 된다. 이거 쓰세요.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위계 공직방해에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까지 있어야 된다. 이게 통상 판례입니다. 비교할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위계 공직방 법조문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위계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로 돼 있어요. 방해한 자. 그러니까 방해 의사가 필요하지. 일반 공직방에서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협박한 자로 돼 있잖아요. 방해한 자라고 안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공직방에서는 방해 의사가 필요 없는데 위계 공직방에서는 방해한 자 그렇기 때문에 방해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다음 3번 여러 번 나왔어요. 이거 어느 교회에 새로 목사로 부임한 자가 있는데 전임 목사에 관한 교회 내에 불미스러운 소문이 쫙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새로 영입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그 소문의 진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회 집사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물어보러 다닌 거예요. 아니 그런 사실이 있다면서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집사들이 이런저런 막 대답해 주다가 어떤 집사는 전임 목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임 목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뒷조사를 하고 다닙니다 라면서 전임 목사에게 갖다 찔러 바친 거예요.
그 전임 목사가 너 나에 대해서 이런 거 캐고 다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발한 겁니다. 그러나 새로 목사를 부임한 사람이 지금 이 신도들이 자기를 잘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안 따르는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내막인지 알고자 하는 게 왜 이게 명예훼손죄 고의가 있는 거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고의를 부정했습니다. 틀렸어요. 4번이 2014년 판례입니다. 비결 판례가 그런 데 있어요. 봅시다. 일정 운전면허 소지자인 피고인이 정기 적성 검사 기간 내에 적합성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피고인이 적성검사 기간 도래 여부에 관한 확인을 개리하여 기간이 도래되었음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믿으십니다.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데 대한 고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밑줄 칠한데 밑에 쓰세요. 적성검사 미필, 적성검사, 그러니까 정기적성검사죠. 정기적성검사 미필에 대한 고의 인정 이렇게 쓰세요. 정기적성검사 미필에 대한 고의 인정입니다. 정기적성검사 미필하면은 처벌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고의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2014년 판례로서 제가 여기 쓴 거 어디서 지웠지 참. 최근 5개년 판례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비교할 판례가 있느냐면 여러분 우리 교재에 이런 판례가 있는 거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범죄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면허증에 기재되어 있는 정기적성검사 기간을 도과했어. 기간 경과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거 알죠?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운전했어. 그럼 무면허운전죄가 되지 않습니까? 무면허운전죄에 대한 고의 여부에 관련된 2개 판례가 있는 거 아시죠? 그 도합 3개 판례 이것까지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말로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지금 이 판례는 정기적성검사 미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한 거예요. 근데 예전에 나왔던 2개 판례는 면허가 취소됐는데 이를 모르고 무면허 운전을 한, 즉 무면허 운전죄에 대한 고의 여부가 나왔던 거예요. 다르죠? 그죠? 자, 지금부터 이야기한 판례 2개는 무면허 운전죄에 대한 고의 여부예요. 지금은 적성검사 미필에 대한 고의고. 자, 첫째 이런 판례가 있었죠. 적성검사 미필을 했는데 면허가 취소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모르고 운전하다가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죄 나왔어요. 왜냐하면 면허가 취소된 지 이제 갓 보름밖에 안 된 시점에서 운전하다가 걸린 사건. 여러분 지금 면허증 보세요. 적성검사 기간 언제인지 알아? 자네? 언제예요? 언제부터 언제예요? 확실해요? 봐봐요. 모르잖아. 경차관이 될 사람도 몰라. 우리 학생 압니까? 몇 년도입니까? 대충 하네. 정확히 하네. 압니까? 모릅니다. 저는 올해입니다. 올해. 저는 올해예요. 올해. 12월 30일까지 빨리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 저는 올해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경차관 될 분도 모르는데 일반인이 어떻게 하느냐고. 그것도 미필에 의한 면허 취소된 지 이제 보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그건 무면허 운전죄의 고의가 없다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무면허 운전죄 유죄 나온 사례가 더 황당하죠. 이거는 어떤 거냐면 적성검사 미필에 의한 면허 취소에 의해서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사람이 있어요. 처벌받은 전력이 중에 전과가 있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성검사 미필로 인해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열 잔뜩 받죠 이제. 이씨 뭐 이거 뭐야 이러면서 열 받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운전면허증을 자주 봐 안 봐? 자주 보죠. 화가 나서라도 매번 볼 거야 매번. 근데 이번엔 2번째 적성검사 기간도 지난 지 5년이 지났어. 무슨 짓이 났겠어? 2번째 적성검사 기간도 지난 지 5년이 지났어. 이토록 무심하게 안 받다는 게 말이 돼? 그럼 무면허 운전죄 고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2개 판례랑 이거 새로운 판례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3개를. 그럼 되겠죠? 이제 다른 것도 안 틀려집니다. 다음 5번을 봅시다. 정당행위에서 틀린 것 1. 이거 2번째 나온 거야. 진짜 최영심에. 회사의 직원이 회사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이 돈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IT 개발업체예요. 그런데 여러 직원이 각 개발 부서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한 직원이
다른 회사랑 결탁돼서 이 회사가 개발하는 이 정보를 빼돌린다는 소문이 있는 거예요.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 사장이 임직원과 야 오늘 모여. 그러고는 저 직원 퇴근할 때까지 일부러 핑계대고 기다렸다가 직원이 퇴근하자마자 그 직원이 쓰는 PC에 가서 하드를 뺍니다. 하드를 빼서 사장 컴퓨터에다가 장착해서 의심이 드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비밀을 설정한 피해자 개인용 PC 하드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미치면 의심이 드는 단어로 파일 검색한 겁니다. 즉 그 직원의 하드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봤다는 얘기는 아니죠. 의심이 드는 단어로만 대화 내용이라든가 이메일 이런 걸 봤단 말이죠. 그리고 원래 갖다 놨는데 다른 직원이 제보를 한 거예요. 그놈에게 회사 내부 첩자가 또 있던 거야. 이것이 범죄가 되느냐 이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정당행위입니다. 틀린 지문이에요. 2번 신문 기자가 기사 작성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취재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고 취재한 내용을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도하는 것 정당행위에 해당하느냐. 문제는 이거입니다. 그것도 학생들이 많이 물어봤는데 어떤 신문 기자에게 제보가 들어옵니다. 어떤 특정인이 증여세 포탈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제보자를 취재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제보자를 취재했는데 전체 정보량이 이만큼이라 칩시다. 정보량이 전체 정보량이 이만큼인데 이 정도만 취재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 제공자가 이만큼 제공한 거야. 약 75% 정도가 된다 칩시다. 한 25%는 확인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이 신문 기자가 요 나머지 정보를 캐치하기 위해서 그 지목된 사람을 전화 연락을 한 겁니다. 당신이 혹시 증여세 포탈했습니까? 누가 막 그랬을 거 아니야. 아 내가 가서 제보했는데 내가 취재도 했다. 당신 억울하면 이거에 대해서 나머지 나에게 취재에 응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내가 내가 왜 응해? 그러면서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그런 거예요. 당신 응하지 않으면 나 그냥 이거 그냥 취재된 대로 그냥 신문에 실겠어. 그러니까 당신 나 협박해서 그래서 고발한 거예요. 학생들 가끔 물어봐요. 이거 아무리 기자라도 협박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키워드가 신문 기자예요. 자, 신문 기자의 사명이 뭡니까? 공익 관련된 이런 사안을 취재했으면 신문에 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당사자가 반대도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신문 기자의 사명 아닙니까? 이거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협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무죄고 3번 국회의원인 피고는 이게 노회찬 의원인 거 알죠, 여러분? 옛날 노회찬 씨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유명한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노회찬 이 의원이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이번 이 사건 때문에 물러나고 그 지역구에 안철수 의원이 당선된 것 아닙니까? 보궐선거에서. 자 봅시다. 그런데 이 어머니 뭘 했느냐면 안기부라 그랬죠. 내 정보 수집팀이 지금 국정원이죠. 정보 수집팀이 미림팀인가 그래. 미림팀. 대기업 고위 관계자가 어딘지 알지? 이 대기업이 어딘지 알아요?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회사. 왜 이렇게만 해도 아나? 알아요? 학생 알아? 이 학생 모른대네. 또 하나의 가족 있잖아. 왜? 알아? 대기업 고위 관계자와 중앙일간지는 어딘지 알아요? 이건 말 안 해줄래. 중앙일간지. 난 말 안 해줄래. 중앙일간지. 난 말 안 했어요 분명히. 중앙일간지 4주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그 대화 내용과 위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과 명목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검사들의 설명이 게재된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미쳤습니다.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미쳤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이것이 정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이게 정당일까요?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이분이 현직 국회의원이었어요. 이게 면책특권의 범위 내입니까? 국회의원은 헌법에 써있죠. 국회의원은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 국회외에서 책임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게 국회에서의 발언, 표결에 관련된 일입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 올리는 건 누구나 하는 것 아닙니까? 국회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한 발언 표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죄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분이 국회의원을 내놓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옆에다 쓰세요. 옆에다가 또 하나 써야 됩니다. 비교해서 쓰세요. 이분이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쓰세요. 피고인이, 자 쓰세요. 두 번째, 피고인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회관이라고 있는 거 알죠? 국회의원회관에서 왜 그 결혼식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 거기서 우리 경찰된 제주도 가서 결혼식 가서 제가 축하해주고 그랬다니까. 거기 가봐요. 그 국회에서 경비 서는 사람이었어. 자,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보도 자료를 배포한 행위 쓰세요.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보도 자료로 배포한 행위. 자, 질문 드립니다. 이 행위는 국회에서의 발언 표결에 관한 것인가? 맞습니다. 그것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 노회찬 의원이 나 억울하다,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왜 나를 처벌하느냐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노회찬 의원을 좋아하지만 똑같은 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거랑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게 똑같은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죠? 유죄는 유죄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불러드린 건 무죄입니다. 다음 4번 봅니다.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간을, 그게 포인트야.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간을, 나만의 공간이 아니란 말이죠. 사용자만의 공간이 아니에요. 관리자 의사에 반하여 미주십니다. 반하여 침입 점거했습니다. 비록 사용자에 대해 정당한 쟁행위로 평가되더라도 이를 공동 관리하는 제3자에 대해서까지 입었으니 조가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빌딩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의도에 빌딩이 쭉 있었는데, 이 회사는 A회사, B회사 이렇게 있는데, A회사의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쓰는 1층 로비를 꽉 채운 겁니다. 연자 농성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A회사의 임직원은 못 돌아다니지. 근데 B회사의 임직원도 못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엘리베이터 앞에 다 막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B회사 직원들이, 야 우리 올라갈 때 길 터라 그러니까, 우리 노조 활동하는 거야, 못 터 그런 거야. 이럴 때 비록 A회사에 대해서 이 노동자들이 정당히 이걸로 평가되겠지만, B회사도 여기 공도로 쓰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이걸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 침체 다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입었으니 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이해되죠? 그래서 유죄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6번 이어보겠습니다.